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네 분이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녀 두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지만 제 마음속엔 늘 남편이 자리 잡고 있기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들보다 두 배나 많은 부모님이 계시니 더 든든하기까지 하네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부모가 네 명이라는 걸까 싶으신 분들의 궁금증을 얼른 풀어드릴게요. 제 사연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특별한 부모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남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좀 특별해요. 아주 드문 케이스로 만나게 된 사이인데요. 원래 보통의 사람들은 또래 지인들을 통한 소개팅이나 친한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각자 어머님들의 주선하에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랍니다. 저희 엄마하고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한 동네에서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고 제 시어머니는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죠. 워낙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계셨기에 대형 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서 고객들도 많고 우리도 항상 이용하는 마트였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엄마 미용실에서 파마, 염색, 머리도 하시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셨죠. 제가 가끔 미용실에 갈 때도 두 분이서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늘 수다를 떨고 있을 만큼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었기에 서로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답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동네 지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기까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계기로 저희는 서로에게 인연으로 닿게 된 거였답니다. 예, 소연아, 너 남자친구 없니? 없어. 남자친구는 왜요? 그러면 이 엄마가 주선할 테니까 중매 한번 봐봐. 에잉? 갑자기 웬 중매? 엄마, 요즘 세상에 무슨 중매야. 그런 거 잘해야 돼. 괜히 잘못했다간 엄마도 곤란해지고 나도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중매를 받아. 아니야. 이건 엄마가 보증해. 진짜 괜찮은 남자 있어. 착하고. 아주 점잖은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저번에 봤더니 착실하기까지 해. 게다가 너도 아는 사람이야. 뭐? 나도 아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다 몇 번 봤을걸? 전 엄마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같은 동네에 있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마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과는 마트를 오고 가고 동네를 오고 다니면서 몇 번 부딪힌 적은 있었지만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도 그리 나쁜 이미지는 아니었기에 우선은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처음 만난 날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숙맥이고 순진하던 거 있죠. 얼마나 숫기가 없는지 커피잔을 손으로 들면서 덜덜 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귀여워서 호감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장난치며 말했죠. 왜 이렇게 손을 덜덜 떠세요? 제가 긴장을 하면 손이 좀 떨립니다. 죄송해요. 너무 떨리네요. 아유,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지나가다가 한두 번은 봤잖아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차 마셔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름 호감이라 장난치면서 서글서글하게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은 숫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도통 말을 안 걸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그전에도 몇 번 해봤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기에 살짝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괜한 질문으로 함부로 물어봤다가 실례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괜찮아요. 실례되는 질문이면 제가 알아서 다 피해드릴 테니까
뭐라도 물어보세요. 당돌한 질문에 너무나 순진하게 돌아온 대답이 또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부터 만남을 시작해 9개월 정도 연애하고서 양가 집안의 축하 응원을 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도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행복한 시댁살이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알고 지내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좋으신 분이셔서 천사나 다름없었고 저한테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죠. 왜 남자들이 청혼할 때 여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게 해줄게. 내가 잘할게. 라고 말을 하곤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남편보다도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명절 때나 시댁에 갈 일이 있어 가게 되더라도 절대로 설거지 한 번 안 시키시고 음식도 약간 거들게만 하실 뿐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셨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손 걷어 붙이고 도와드리려고 하면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어휴 소영아 하지마. 아유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넌 저기 가서 TV나 봐. 소영아 과일 깎지 말어. 내가 깎으면 돼. 혹시라도 손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주 대접만 해주셨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가만히 있기가 죄송해서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버님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아, 뭐하러 청소기를 돌려? 여보, 당신이 청소기 안 돌려? 왜 우리 며느라기 고생을 시켜? 나? 나 아니야. 내가 안 시켰어. 소영이가 하고 싶다고 직접 한 거야. 이런, 그럼 못하게 뜯어 말렸어야지.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 집 청소를 누굴 시켜 대체? 빨리 당신이 해. 아, 얼른! 아유, 어머님, 너무 그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아버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우리 집 복덩이한테 왜 이런 일을 내가 시켜?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 참,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서 집에 잘 못 와요. 아유, 그래도 안 돼, 안 돼. 여보, 얼른 당신이 안 돌려? 에이, 내가 진짜 서러워서 살겠나? 아가, 요즘 니네 시애미 때문에 내가 다 시집살이 한다. 근데 그래도 우리 예쁜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생각이 짧았다. 어여다오, 내가 마저 돌리마. 아유, 아버님도 참. 어머님, 저 같이 할게요. 같이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요 예쁜 거.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것까지만 해. 알았지? 네, 어머님. 이렇게 저는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자랑을 좀 더 하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도 상당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어머니 손맛 그대로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어머님표 나물 무침부터 시작해 찌개 끓이는 방법, 김치 담그는 법을 전부 다 전수받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김치 담그는 것만 옆에서 보고 도와주기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죠. 신혼집은 전세로 잡아주셨는데 저희한테는 그것도 정말 감지덕지였어요. 두 분이 동네 마트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 집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건 꼭 본인들이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억지로 받은 거였죠. 그만큼이나 큰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 결혼 생활을 했고 그 덕에 1년 만에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자녀는 한두 명 정도 낳고 싶었는데 오히려 연달아 낳는 것보다 한 번에 낳으니까 또 그것대로의 장점이 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기뻤답니다. 두 분은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아기도 보고 가시고 음식도 잔뜩 해다 주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저와 아기를 같이 봐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지만 반대로 그걸 심하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동서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많이 차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어머니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동서는 미운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녔죠. 항상 시댁에 오면 예의가 없었는데 그 정도가 진짜 심해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였어요. 동서는 항상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꼭 말대꾸를 하거나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는데요. 언젠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예, 저기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어머님, 저한테 왜 그딴 거 시켜요? 싫어요. 저 냄새나서 안 갈래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근데 매번 이런 식이었기에 시어머니는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동서를 예뻐해 주질 않으셨죠. 근데 사람은 진짜 끼리끼리 만난다고 동서가 이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 때문이었죠. 시동생도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늘 시댁에 와서 하는 소리라곤 돈 소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다른 땐 집안일 하나 안 돕고 가족 행사 있을 때도 늘 빈손으로 와서 빈대처럼 달라붙기만 하는 인간들이 꼭 돈을 요구할 때만 예쁜 척하면서 말을 잘했죠. 그건 시동생이나 동서나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니 우리 부부를 더 예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결혼 생활이 7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동생네 부부는 여전히 싸가지가 없었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사이가 너무 좋은 채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시어머니가 건강검사를 받게 되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였죠.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는 너무나 크게 좌절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 당사자만 했을까요? 당시 폐암 진단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힘들어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지만 치료를 받느라 머리도 다 빠지고 웃음기도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당시 저희에겐 어린 쌍둥이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치원 다니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수준이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아예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기로 했죠. 그때는 시어머니가 병원이랑 집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병원이라도 모시고 다니면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저희 엄마한테도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휴, 어쩔까, 어쩌면 좋니. 무슨 폐암이야. 이제 나이도 겨우 6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엄마, 그래서 내가 어머님 집으로 가서 보살펴 드리려고. 아버님 혼자서 간호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남편이랑도 이미 얘기 끝냈어. 남편은 나한테 많이 미안해하는데 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생각은 어때? 그래, 소영아, 그래라.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잖아. 사람은 베풀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나라면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 네 시어머니처럼 못한다. 나 돈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서 니네 시어머니 좀 많이 챙겨드려. 잘 생각했다. 내 딸 너무 대견해. 고마워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가서 어머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엄마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가서 더 잘하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시부모님이 저한테 한 것만큼 제 친정에도 정말 잘했거든요. 저희 남편처럼 말 수 없는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를 웃기기 위해 술 한잔 마시며 꼭 그렇게 춤을 추곤 했었죠. 어머님, 제 춤 좀 보시겠어요? 둠치, 둠치. 아이고, 자네 그게 무슨 춤이야? 무슨 그런 우스꽝스러운 춤이 다 있는가? 어머님,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춤이에요. 둠치, 둠치. 남편이 이렇게 한 번씩 춤을 추면 저희 엄마는 배꼽 빠져라 깔깔거리며 웃으셨죠. 저희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소한 행복이었기에 엄마도 남편을 항상 예뻐하셨답니다. 그러니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흔쾌히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과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며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저희 넷은 다 같이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야? 내가 우리 마누라 행복해지게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정말 고마워, 여보. 소영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선뜻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구나. 참 내가 내 마누라지만 혼자서 돌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는데 네가 와주니까 내가 정말 든든하구나.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울음을 참지 못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영이가 내 옆에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네. 요 이쁜 것이 나 때문에 고생할 생각하면 이 시애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 소영아, 내 잠깐만 신세지 마. 그리고 얼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네 시애미로서 내가 잘해줄 거야.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 복덩이 참말로 고마워. 이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애틋해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잘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바로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시동생네는 아주 가끔씩 시댁에 놀러 왔는데 그마저도 동서는 아픈 시어머니를 보고선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몸이 좀 좋아지셨네요? 저번엔 얼굴이 영 말이 아니더니 이번엔 좀 사람다워지셨네요. 노년에 그렇게 아프시면 가족이 다 고생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예뻐에 맞이하는 형님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파서 짐덩어리 취급받고 싶지 않으시면 얼른 나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경악스러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동서를 나무라시더군요. 야, 넌 어째 네 시애미한테 말하는 본새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냐? 그딴 말로 사람 기죽일 거면 당장 가. 아이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근데 여기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긴커녕 되려 시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 왜 자꾸 큰 며느리만 예뻐하고 둘째 며느리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내가 집에 오기 싫은 거야. 이 애끼 이놈아, 네가 이 집에서 잘한 게 뭐가 있어? 허구한 날 돈 필요할 때만 아부 떨면서 오잖아. 그리고 너나 네 마누라나 니네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왔어? 딱 한 번 왔지? 시어머니 집에 와선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그런 적 있어? 말해봐 어디. 돈 필요할 때만 와서 부탁하지. 심지어 네 엄마 아파서 병중에 누워있는데도 돈 얘기 꺼낸 놈이잖아. 나가.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들이야? 어? 그런데도 내가 너네한테 잘해줘야 돼? 시아버지는 그동안 한이 맺혔던 것들을 거의 울분을 토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동서는 아주 대책 없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보, 집에 가자. 난 이래서 집구석에 오기 싫다니까. 아버님, 그렇게 저희한테도 줄 돈도 없고 잘해줄 마음도 없으신데 저희도 여기 더 올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동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시동생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참 어이가 없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인간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기에 그 뒤부터는 시댁에 찾아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저 저희는 모든 가족들이 다 시어머니한테만 신경을 쓸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상황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어요.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한 번에 다 낫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스스로 살고자 하는 희망과 의욕이 있었기에 투병 생활을 무리 없이 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희망을 가지며 온 식구가 다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암 선고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너무나도 큰 불행이었어요. 그때가 시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저와 저희 시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던 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고 그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김도영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맞는데 어디실까요?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이 크게 사고가 났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향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발 남편이 조금만 다쳤길 바라면서 별일 없을 거라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으로 도착하기도 전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의사가 말해주는 남편의 사인을 들으며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출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출근길 운전을 하다가 심정지가 오는 바람에 그대로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문을 열어보니 이미 그 안에서 남편은 쓰러져 있었고 병원에 옮길 때쯤엔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을 받자마자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게 저의 남편은 허무하게 이 생을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옷깃을 부여잡고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남편 그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동안 병도 없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안 핀 사람이에요. 술도 거의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심정질환이요. 이거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애들도 2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의사 선생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애타는 외침에도 병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죠.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로 멍하니 앉아 계셨고 뒤늦게 달려오신 시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남편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도영아, 이놈아, 우리 아들, 내 새끼, 너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네 부모보다 먼저 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도영아, 내 아들아, 제발 눈 좀 떠다오. 제발 다시 일어나서 나 좀 불러줘. 아버지 하고 한 번만 더 불러다오. 우린 너만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라고 너 하나 있는 걸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줘라 아들아. 시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도 미동도 없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는 친정에서도 같이 도와주셨고요. 힘내세요, 사돈. 힘내세요. 우리 사위 분명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 같은 사위 잃어서 너무 힘드네요. 근데 우리 사돈은 어떻겠습니까? 힘내요. 힘냅시다. 살 사람은 살아야죠. 엄마도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시동생과 동서만 슬퍼하지 않던 거 있죠? 엄마,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갈 때 됐으니까 가겠지. 형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 기분 좋게 보내주는 거라고 난 그렇게 배웠고만.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아,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뭐 사람이 언젠간 헤어지는 건데 그쯤 하세요. 시숙님 좋으신 분이셔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둘은 이렇게 말하고 둘이 장례 내내 술판만 버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둘은 조문객이 와서 자리를 다 채우고 앉아있는데도 자리를 비키지 않을 정도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더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마지막 가는 길목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냅둬버렸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을 안치한 납골당 앞에서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빈자리까지 채워서 잘 돌볼게. 그리고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잘 살아. 거기에서 잘 지내면서 우리 잘 사는 모습도 꼭 지켜봐 주고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편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면서 속 시원히 떠나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속에 있는 말을 한참 다 해놓으니 그제서야 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시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어머마, 이제 너도 네 갈 길 가라.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 시어머니 병간할 필요 없다. 내가 하마, 내가 다 할 테니 너도 네 인생 살아. 더 이상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구나.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섭섭한 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어머니 어떻게든 끝까지 지킬 거라고요.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 변치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버님 좋아하고 어머님을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아버님, 어머님 잘 따르잖아요. 손주들하고 며느리 버리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 여기 남게 해주세요. 네? 저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아서 아버님, 어머님 지켜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시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어머마, 어머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사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가버릴까 봐 두려웠다. 정말 많이 두려웠어.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아버님,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섭섭할 뻔했잖아요. 우리 손주들 크는 모습 보면서 잘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 그래, 알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와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애들도 얼른 아버님께 달려가서 안기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 내 새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주들.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의 가족의 연을 맺으며 남편만 없는 채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있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셨지만 제가 극구 사양하고는 계속해서 시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서야 시어머니가 마음을 여시고는 저를 다시 받아주셨죠. 물론 이제는 남편 대신에 제가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할 때는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또 어머님이 병원을 가셔야 하는 날이면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으로 구해놨었기에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건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니까 나갈 채비하세요. 마스크도 쓰시고 추우니까 외투도 걸치시고 아셨죠? 어머님, 이 물이 암에 좋은 물이래요. 앞으로 제가 이 약초 사다가 계속해서 물로 끓여드릴 테니까 입에 써도 꼭 다 드셔야 돼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 병간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도 저의 간호를 잘 받으면서 나름 병이 호전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고 있었기에 때로는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행히 저와 늘 동행을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업어서 택시 타고는 병원으로 달려가곤 했었어요. 참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남편처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을 시어머니도 잘 아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또다시 시댁이 한 번 더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죽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한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동생이 갑자기 술을 먹고 시댁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꺼내던 거 있죠. 형수, 아니 이제 형수도 아니지. 저기요, 이봐요.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는 건데요? 혹시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 죽었으니까 이제 남이잖아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말고 가세요. 자, 이거 딱 100만 원.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이거라도 챙기고 싶으면 지금 딱 챙기고서 나가라고요. 지금 안 나가면 이것마저도 없을 테니까 알아서 선택해요. 이것도 과분하지 솔직히. 시동생은 저한테 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턱하니 던지더니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순간 벙찌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서방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우리 엄마 이렇게 돌봐주면 우리 부모님이 재산 좀 나눠준대요? 지금 그거 노리고서 며느리 행사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그 재산 형 없으면 다 내 거니까 탐내지 말고 가세요. 이 집에서 당장 떠나라고요. 거지도 아니고 말이야. 동냥할 데가 없어서 아픈 시어머니 핑계로 눌러앉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야. 형님, 같은 며느리로서 진짜 속보이는 짓거리 하는 거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가세요. 이 집 며느린 저뿐이에요. 이제 어머님 귀찮게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네? 시동생의 동서까지 거드니 저는 속으로 너무 분했어요. 이것 봐요들.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뭘 바라고 이런다고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지 형수한테 이렇게 말을 막 할 수가 있냐고. 저 인생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뭐 보고 어머님 돌본 것도 아니고 내가 남고 싶고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라고 할 거면 차라리 저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죽으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꼼짝도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때가 밤 10시였는데 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도 부족해서 저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라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조심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죠. 역시나 그 소란에 안방에서 주무시던 시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덩달아 시어머니도 오셨죠. 한참 소란스러운 소리에 두 분 다 깜짝 놀라서 나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더 놀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괜찮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네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 했어? 어? 둘째 너, 네 형수한테 뭐 하는 짓거리야? 어? 나가. 당장 나가라고. 빨리 안 나가? 시아버지는 제가 그 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시동생 부부를 막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시동생은 막무가내인 거 있죠?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여자 아버지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에요, 남. 완전 남남이라고요. 이젠 우리 식구도 아닌데 왜 끼고 사는 거예요, 대체? 저 속 안 보여요? 예? 형 죽었으니까 빨리 내보내요. 저 여자 내보내고 대신에 제가 이 집에 들어올 테니까 당장 내보내시라고요. 저희가 어머니 돌볼 거예요. 빨리 보내요. 이 애끼 이놈아. 네 형 형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형 와이프라고. 넌 네 형수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그 형 그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 떠났어. 그것도 어린 자식 2명이나 냅두고 네 형수는 혼자 된 몸으로 2애들 키우면서 우리까지 돌보고 있다. 네 엄마 간호까지 자처해서 다 하고 있고 그런 형수한테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자격이나 있냐고 이놈아. 그래도 어차피 남이잖아요. 아버지 좀 보세요. 제발 제대로 좀 보시라고요. 저 여자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라도 한 푼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진 그게 안 보이세요? 그래, 안 보인다 안 보여. 난 딱 하나 보인다. 네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못 가요. 우린 여기서 저 여자 내쫓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시동생은 끈질기게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수심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대반격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찰싹. 엄마, 나가.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를 키웠어.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 더 이상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너희 같은 자식들은 없는 셈 치고 살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다시 오지 마.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진짜 며느리잖아요. 저 여자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세뇌를 당했길래 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목을 매시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는 어머님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용을 당해도 내가 당해. 그러니까 더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나한테 며느린 첫째 며느리 한 명뿐이야. 너네하곤 다신 상종하기 싫으니까 썩 꺼져. 시어머니는 온 힘을 다 써서 있는 힘껏 소리를 치셨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셨기에 두 인간들은 깜짝 놀라며 거의 주랭랑 치듯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아버지가 이 두 사람 등을 떠다 밀듯이 내쫓았기에 이 둘이 더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죠. 큰 솔 안에 결국에 애들까지 놀라면서 밖으로 나와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서러움에 북받쳐 아이들을 껴안고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엄마. 애들도 저를 꼭 껴안으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더 쏟아지더라고요. 그 두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형수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으로 생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수모를 다 겪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난 너를 내 며느리로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이 없다. 내 자식보다 귀해. 그러니까 오늘 일 잊어라.
내가 다시는 집에 둘째 못 오게 하마. 내가 꼭 약속하마.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아주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또 며칠 뒤에 시동생이 찾아와 돈을 달라며 난동을 피웠고 그때 시아버지는 시동생을 아주 있는 대로 답해주고는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금까지 뿌려가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며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이 소금으로 안 끝나. 아주 똥물을 뿌려버릴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할 거야. 넌 이제 우리 아들 아니야. 그렇게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완벽하게 쫓겨나 버렸고 그 뒤로는 시댁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찾아올지 몰랐기에 시부모님은 아주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어머마, 혹시 너 애들 데리고 지방에서 살 생각 없니? 네? 지방이요? 그래, 나도 니 시애미도 이제 마트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구나. 너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공기 좋은 곳에서 같이 살자꾸나. 네가 싫다고 하면 너하고 우리 손주들 살 거처는 이 시아버지가 알아봐 줄게. 네가 살고 싶은 곳에다가 알아봐 줄 테니 우리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너만 생각하고 결정하고서 말해주렴. 시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죠. 여러모로 따져보며 고민을 해야 했고 저는 끝내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지방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간 지방살이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버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을 잘 알아보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지방에 와서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방이 복잡한 도시보다 훨씬 좋다며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병원을 그전만큼 많이 다니시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 완치된 건 아니라서 꾸준히 다녀야 하지만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먼 곳이 아니랍니다. 어머님이 치료도 받으러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충청도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골라 전원주택을 매입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동생이랑 완전히 인연을 끊기 위해서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시동생네라면 치를 떨 만큼 싫어하시기에 여기로 이사 온 것도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시동생네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인데요. 그 덕에 마음이 편안하다면서 지금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전원주택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는 3년이 되어가요. 애들도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여기는 뛰어놀 곳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 정서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부모님 따라서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지금 시골 사람들은 저를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골에 내려오면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제 며느리 말고 딸 할게요. 이제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두 분께 자식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한텐 제 친정 부모님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두 분만큼이나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앞으로는 절 며느리 말고 딸로 여겨주세요. 아셨죠? 안 그럼 저 정말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 아가. 넌 애초부터 우리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었어. 앞으로는 더 너를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우리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내 딸.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불렀고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는 제가 이 집 딸인 걸로 알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종종 시골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가끔씩 놀러 오셔서 시부모님이랑 수다도 떨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계세요. 충청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갈 만한 곳도 많아서 네 분 부모님 모시고 제가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 멀리까지 나갈 수 있을 만큼 시어머니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셔서 마음 놓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분이서 같이 있을 땐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아빠한텐 현중 씨, 엄마한테는 경숙 씨 이렇게 부르고 시부모님께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에 충분히 이해해주고 계시고요. 가끔은 웃기게도 저희 시부모님이 본인들도 이름으로 불러달라며 그렇게 불려지니까 꼭 젊어진 느낌인 것 같다며 웃은 소리로 농담하시기도 하세요. 그럼 제가 가끔씩 이름으로 불러드리곤 한답니다. 그만큼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는 시아버지랑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소영아, 난 나만 이거 없었으면 아마 우리 마누라 먼저 보내고 나까지 아들 곁으로 떠났을 게다. 넌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자 너무 고마운 존재야. 네가 우리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구나. 우리 딸 너무 사랑한다. 이 엄마 아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를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저를 울리던 거 있죠. 아이 참, 아빠도 날 또 이렇게 울리시면 어떡해 해요. 네? 하여간 우리 아빠 감수성 풍부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게 뭐야. 또 눈물에 소주 마시게 생겼네.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살아요. 사랑해요. 저는 시아빠의 말에 이렇게 화답을 하며 또 서로 눈물을 훔쳤었네요. 이때는 그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 저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농사 지으며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도 손재주가 좋은 덕분에 유리공예를 배우고는 제 공방 차려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쭉 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한테 아직 젊은데 새로 시집갈 생각은 없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제 남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제 행복은 충분하기에 더는 누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생겨 재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가끔은 저희 시부모님도 꼭 좋은 사람이 생기면 자기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집가라고 하시는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희 시부모님만큼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네요. 그만큼 저에게는 저 두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오랫동안 이 두 분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 없는 우리 애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멀리서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잘 누리시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좋은 소식으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세요.